자,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차용증 완벽하게 작성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겠다라고 한 주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파트를 구입한 신혼부부들이 겪는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영상 속 세 가지 이 적발 사례만 미리 알고 피하면 절대 조사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새 출발하는 우리 신혼부부들 괜히 세무조사 받으면서 살지 말자고요. 네,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분들이 있으면 함께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자, 신혼부부, 누구나 신혼이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는 이미 신혼이 지났지만 우리 신혼부부들 입장에서 가장 큰 진입장벽이 바로 주택 마련입니다. 이게 하나의 세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어차피 내가 한동안 살 집이라면 가급적이면 어떻습니까? 똘똘한 한 채가 낫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상급지에서 출발을 하겠다 라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다? 자고 일어나면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도 증가합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이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 지원받는 것도 증가를 하니까 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세청 자금 출처 조사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구입하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 가지고 해명 자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이 올해만 벌써 3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금 출처 조사는 대부분 언제 연락이 나옵니까? 아파트 구입하자마자 바로 나옵니까? 아니면 몇 년 묵혀뒀다가 가산세하고 같이 내려갑니까? 대부분 아파트 구입하고 나서 2년, 3년 정도 지나가지고 그때쯤에 해명 안내문을 보냅니다. 비록 일선 세무서에서 이 거래 당시에 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간 거래였다고 하더라도 일선 세무서도 어때요? 2년마다 한 번씩 상급기관인 지방청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 감사 지적사항으로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최근 5년 동안 지방청 단위에서 실시한 자금 출처 조사 실적 통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총 몇 번의 조사를 했었고 또 부가세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오는데 2023년 기준으로 이 건당 부가세액이 어때요? 최소 6천만 원에서 많으면 건당 1억 원입니다. 재수 없으면 조사 한번 받았을 때 최대 1억이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이요. 그리고 대부분 고가 아파트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서울 경기에 있으니까 세금 부과 역시 서울청과 중부청이 전체의 52%로 절반이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해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직 소득이나 재산 형성이 어떻습니까? 변변찮은 신혼부부들이 이런 조사를 받고 세금까지 내게 되면 이제 막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출발점이 0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국세청이 주로 들여다보는 이 세 가지 사례만 피하시면 거의 95%는 자금 출처 조사 받을 일이 없다는 건데,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우선 첫 번째입니다. 아마 이거 많이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뭐냐면 부모님 집을 사가지고 부모님에게 내가 임대를 주고 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신혼부부는 돈이 없으니까 일단 당장 내가 가용 가능한 자금만 매매 대금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을 집을 사고 난 다음에 남은 부족한 금액은 어떻습니까? 매매 계약과 동시에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해가지고 내가 부모님에게 받을 임대보증금하고 또 내가 부모님한테 드릴 부족한 매매 자금을 서로 상개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 매수인인 신혼부부는 자기 자금 4억 원하고 매도인인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하는 신규 전세계약금, 임대보증금이 11억 원입니다. 이 전세계약을 매매계약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잔금일에 같이 매매계약을 작성을 해가지고 전체 매매대금 15억 중에 어떻습니까? 26%만 이 신혼부부 본인 자금으로만 이 15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때 주로 발생하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임대보증금이 과연 합리적인 수준인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보증금을 의도적으로 이 부족한 매매 자금으로 끼워 맞추기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리 볼 필요도 없이 국토부에서 최근 1년 이내 같은 평수,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세 거래 내역을 찾아봤더니 평균 전세값은 얼마예요? 9억인 겁니다. 그러면 이 초과분인 5억은 이 전세보증금 성격이 아니라 말 그대로 뭐다? 매수자인 신혼부부가 이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부모님하고 작성한 가공전세 계약이니까 정상적인 아파트 매매 거래로 본다 안 본다? 국세청에서는 안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바로 사후관리 측면에서 임차인인 부모님이 과연 실거주를 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아파트의 실제 거주는 누가 합니까? 자녀 부부가 앞으로 여기서 살 거라고요.
근데 국세청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모양이 아주 우습죠.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까 세입자는 부모님이고 또 실제 거주는 자녀가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과 자녀가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은 정상적인 임차인으로 이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거고 자녀 부부는 실제 거주를 아예 여기서 하니까 본인들의 등기 우편물이라던가 쿠팡 배달 내역 그리고 신용카드나 전화기지국 사용 내역으로 여기 살고 있는 게 다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행 법상 임대보증 금액이 6천만 원이 넘어가거나 월세가 30만 원이 넘어가는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일로부터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되죠?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구청에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누가 살고 있는지 해당 지자체, 국토부, 그리고 부동산원, 그리고 국세청이 너무나 손쉽게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다 보고 국세청이 어떻습니까? 세입자인 부모님과 아파트 매수자인 신혼부부가 전입신고를 같이 해서 한 공간을 서로 분리해가지고 독립적으로 거주한다고 하는 점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자금 출처 조사를 시작하는 단초가 되는 거죠. 물론 일부는 정말 부모님을 모실 작정으로 그리고 부모님이 이미 연세도 많으시고 또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그대로 두면 계속 우상향하는 상황인 걸 감안했을 때 미리 이 자녀들 앞으로 명의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일반적인 자산관리 선택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임대계약으로 비춰지는 외형하고 거주하는 실질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로 조사로 연결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리고 신혼부부가 받는 자금 출처조사 두 번째는 바로 부모님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4억을 내 가지고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쓰는 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부채 사후 관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실제 대출 원리금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부모님이 매달 생활비조로 아들 통장으로 이체하는 돈으로 그동안 이 원리금을 계속 갚아 나갔는데 이게 매달 나가는 이자도 부모님이 더 이상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구입하고 얼마 만에 1년 반 만에 이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자, 근데 국세청에서는 어때요? 이 신혼부부가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은 중소기업 다니면서 세후 250만 원 월급을 받고 있고 아내도 소득은 있지만 프리랜서라서 정기적인 소득도 아니야.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파트 구입하고 1년 반 동안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중에 그동안 생활비 쓰고 고정비 내고 남는 돈으로는 도저히 어떻습니까? 이 대출금을 신혼부부가 자력으로 상환할 능력이 있다 없다? 분명히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를 착수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모님이 대납해준 대출금 4억 원은 어떻게 돼요? 아들이 증여받은 걸로 보니까 이 4억에 대한 증여세 6천만 원 하고 그리고 무신고가산세가 20%니까 1,200만 원 그리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매년 8%씩 붙어 나갑니다. 그러면 추징세액이 총 얼마입니까? 8천만 원이 나와요. 자, 보세요. 이 부부의 월 소득이 세후 4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이 한 푼도 안 쓰고 무려 20개월을 모아야 되는 돈을 어떻습니까? 신혼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도 안 됐는데 국가에 세금으로 내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신혼부부들한테 자금 출처 조사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도 역시 두 번째하고 거의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기존의 전세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갭투자해서 구입을 했는데 남은 임대가 끝나고 이제 신혼부부가 실거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증금을 내줘야 되잖아요. 기존 세입자한테. 이때도 당연하지만 보증금을 돌려줄 자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모님이 대신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부담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것만 보고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상황이다 아니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사용증 잘 쓰는 법 네 가지만 잘 지킨다고 한다면 우선 차입거리로 주장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이 전세보증금을 신혼부부가 부모님께 다시 반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은 증여로 간주해서 역시 자금 출처 조사로 연결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신혼부부들이 겪는 자금 출처 조사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혼인율도 점점 떨어지고 또 결혼했다고 해서 모두 다 아이를 갖는 것도 아니니까 출산율을 생각하면 분명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 본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결혼을 앞둔 자녀를 가진 우리 부모님이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런 신혼부부들이 처음에 정착하는 단계에서 진행되는 부모님으로부터의 지원 이런 거는 국세청이 원칙적인 의미에서 과세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이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 범위를 충분히 느슨하게 가져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잘 정리하셔가지고 신혼부부 당사자든 또 우리 아들, 딸 가진 부모님이든 세금 걱정하면서 살지 말자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도움되는 절세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